자, 그럼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네. 어떻게 어느 네. 방향으로 가고 네.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 포인트를 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네네.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사실 이제 중국의 데이터 어떤 혁신에 또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V자 반등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그 근저에는 뭐 중국의 내수도 있고 젊은 소비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크게는 언택트 시대에 가장 잘 준비된 경제 체제다. 그리고 그 기반이 마련된 거는 시진핑 초기부터였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잘 준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장표에 보시면은 78년부터 덩샤오핑의 어떤 자본주의 개혁, 저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죠. 그냥 돈 벌자 이거고, 강택민 시절에는 심천이나 상하이 중심으로 경제 개방을 해서 이제 세계 공장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진타오 시절 와서는 그런 어떤 국가 주도의 생산, 제조, 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제 뭐 목전까지 다 온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만 사태 터지고 그 갈 데 없는 돈들이 쌓였던 돈들이 중국의 도시화에 들어가서 만 킬로 넘는 어떤 고속철도를 놓게 되고, 근데 고속철도를 그렇게 놓고 도시화를 막 하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가 너무 과잉 집행되다 보니까 또 부패도 극단으로 치닫고 막 석유 막 개발하라 해놓고선 뭐 술 먹고 흥청망청 막 자식들 어떤 유학비로 쓰고 이러니까 이 모든 부패와 비리들이 골마 터진 것이 시진핑 정권 초기였던 거죠. 그래서 시진핑 정권 초기 때는 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는 건 몇 개 없었고, 결국 인터넷 데이터 혁신 기업들을 서포트 해주는 이유는 뭐냐. 민영 기업들을 위주로 성장을 시키고 국영의 시대를 종결을 짓고 민영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남아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죠. 인터넷 말고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터넷 기업들을 밀어주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언택트 시대에 가장 잘 준비된 정권, 가장 잘 준비된 경제 체제가 되어버린 거죠. 도약적으로. 그러니까 장롱안의 현금에서 QR코드 모바일 페이먼트로 한 번에 올라갔고, 최근 한 5년 사이에. 그리고 뭐 재래장터가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월마트 이런 거 하나도 안 거치고 단숨에 마켓컬리처럼 이렇게 모바일로 딜리버리 하게 되는 뭐 1시간 배송 이런 것들로 바로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잘한 것이었다라는 자기 확신이 생겼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시진핑 정권의 데이터 플랫폼을 서포트하는 정책은 더 심화된다. 예. 그래서 그 사례가 바로 작년 말부터 제가 강조해왔던 알리건강, 핑안굿닥터 같은 데이터 플랫폼이 이제는 의료와 제약과 약 유통으로 이어져서 세계 최대 약 유통 데이터 플랫폼은 알리건강이 된 거고, 세계 최대 원격 진료 플랫폼은 핑안굿닥터가 된 겁니다. 핑안굿닥터 지금 5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밤 10시에도 문진을 해줍니다. 예, 원격 화상으로. 예. 그러고 나서 처방전이 올라가고 다음날 그 약이 오고요.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마다 수가가 다릅니다. 예. 인기 있는 사람은 비싸고 없는 사람은 싸고. 예. 그 안에서도 경쟁이 일어나겠죠.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분들은 뭐 2달치 풀 부킹이고요. 예. 그리고 인기 많은 분들은 구독제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 구독하면은 선생님이 문득문득 연락을 주는 거죠. 몸 괜찮으시냐고. 예. 그러면서 이제 비타민 C를 팝니다. 그거에 대한 수수료도 받고 보험도 팔고, 의사 선생님이 다양한 어떤 인플루언서로 활용을 하는 그런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은 프라이버시 이슈, 그리고 어떤 기존 전통 생태계의 기득권 세력들이 사실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을 계속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밥그릇이 사라지니까. 중국에는 기준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인터넷 플러스. 인터넷에 붙이면 그게 왕이다. 인터넷으로 혁신하는 놈이 다 가져라 이거예요. 전통 산업에서 하는 거는 역시 교통정리가 필요하지만 인터넷 플러스에 부합하면 그냥 그건 해도 된다. 규정이 없더라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측면에선, 데이터 플랫폼 측면에선 중국이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통치의 어떤 도구로서 데이터 플랫폼에 요구하는 건 한 가지인 거죠. 대신에 너한테 자유를 줬지만, 혁신의 자유를 줬지만 나한테 데이터를 상납해. 그걸 또 활용을 할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미국 정부에서 우려하듯이 이런 데이터 기업들, 이런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의 어딘가로 뭐 네. 정보부가 됐든 네. 다 쌓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뭐 합리적 추정이고요.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합리적 추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세계 어느 나라나 활용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의 정도의 차이고, 근데 중국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정부는 오히려 그 데이터에 대한 열망과 그걸 컨트롤하려는 의지와 그런 것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그 국가 통제에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지금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여진 게 선진국들은 네.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유를 주장하니까 네. 어떻게 억압을 하기가 어려워. 유럽은 전혀 아웃 오브 컨트롤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신산업의 성장에서도 중국이 그게 엄청난 무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가능한 거. 네, 그래서 가장 무서웠던 게 이번에도 저기 보시는 것처럼 센스타임,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 이 두 회사가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지금 유니콘입니다. 몇 조 원 하는 기업 같이. 해서 저 페이스북은 지금 홍콩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회사 이름은 맥비라고 하는데 저 두 회사는 어떻게 지난 한 7, 8년 동안 급성장을 할 수 있었냐. 정말 정확하거든요. 막 100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도 10,000명 중에서 범죄자를 찾아냅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 여기 반만 보고도 찾아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찾아냅니다. 그래요? 실제로 심천 가서 한복판에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무단횡단을 해요. 그럼 전광판에 제 신분증이 뜹니다. 그리고 위챗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빨리 부과하면은 사라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빅브라더 그 자체죠.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러면 저 두 회사는 중국 정부가 있었기에 성장했고, 또 중국 정부도 저 두 회사가 있기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감시, 그리고 뭐 중국 정부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어떤 집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무서운 세상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정부 정책의 어떤 실행에 있어서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거죠. 인권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생활 침해 얘기하면 저런 거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면 CCTV에서 저런 거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저 회사들이 그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지. 사실 중국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4차 산업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프라이버시 개념이 없고 정부에서 완전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데이터 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전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 가장 이 부각되는 게 클라우드 네. 서비스. 왜냐면 전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네네네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이 데이터 예, 센터들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도 되게 유망한 산업으로 많이 네네네네. 나오더라고요. 네. 클라우드 산업이 중국의 클라우드 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뉴 인프라, 중국어로는 신지지엔인데 신지지엔. 네. 근데 이 뉴 인프라에서 아주 상당히 큰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하이 시정부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정말 대규모의 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뭐 몇 조 원을 들여서 하는데, 건설을 해서 누구와 함께 하겠냐? 했더니 이제 텐센트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겠다. 근데 자세히 좀 조건을 보면은 거의 무상 임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텐센트가 텐센트는 그냥 거저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각 도시마다 시장님들은 이런 KPI가 있는 거예요.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주 유망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한테 열심히 세금으로 뉴 인프라로 이제 할당받은 뭐 몇 조 원씩 자기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써야 되는 정책 자금이 있으면은 그걸 집행을 빨리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건설한 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기업에다가 상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어떤 정책의 어떤 그 서포트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만 해도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면 님비 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인체에 유해하다. 데이터 센터 멍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뭐 학군이나 아파트 단지에 되게 안 좋다 이래가지고 반대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그냥 상하이시 이쪽에다 그냥 짓기로 하면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고, 한 거를 대기업들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조건을 정말 우호적인 조건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산업 기업들과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협력하는 모델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제조업 기업들이 뭐 정부의 서포트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해 왔다고 하면 지금은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그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 어떤 부분이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전기차. 네. 전기차가 또 이제 아주 큰 맞습니다. 이슈잖아요. 예, 예, 예. 네. 전기차가 지금 중국에서는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일론 머스크가 상하이 가서 막 춤도 추고 해서 뭐 상하이에서 공장 크게 짓고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있다 확인하실 텐데 수십 개의 전기차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아, 많아요, 그렇게? 예, 정말 많고요. 뭐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중국의 전기 배터리 1위 업체인 BYD. BYD만 해도 최근에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BYD 입장에서는 되게 비싼 차 라인을 또 신규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경쟁자로 들어가는데, 저는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이제 수많은 전기차 브랜드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브랜드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디엠핑 계열의 전기차 업체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돌아서 데이터 플랫폼인데, 데이터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전기차를 뭘로 보냐? 사물 인터넷으로 봅니다. 예, 정말 아주 큰 사이즈는 큰데, 예, 사람 인터넷은 사실 그거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이 사람 인터넷이죠. 사람들이 어태치 돼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손가락으로 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플랫폼이 굴러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보급 많이 됐죠.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게 중요한 하나의 디바이스를 꼽으라고 하면은 전기차인 겁니다. 데이터를 뿜어준다는 입장에서. 그럼 이 차들은 어떤 데이터를 뿜어주냐? 주행 데이터,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동선 데이터, 그리고 그 주행하는 가운데 향후에 자율주행이 갔을 때 이동하는 가운데 군가하는 것처럼 이동하는 가운데 많은 컨텐츠를 습득하게 되고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검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컨텐츠 소비의 디바이스를 점령한다는 측면에서 전기차를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중국판 테슬라 중에 하나 기업인 니오라는 회사입니다. 니오라는 회사의 2대 주주가 텐센트예요. 아, 그래요? 네. 작년에 주가 막 최저점으로 가서 회사가 막 신규 펀딩도 안 되고 막 무역 전쟁이니까 뭐 회사가 힘들었어요. 짜잔 하고 텐센트가 또 돈을 엄청 투자해 줬습니다. 지분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텐센트가 더 밀어주니까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주가가 5배가 올랐어요.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는 테슬라 주가 올라가면 봤죠. 니오 주가도 5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판매 대수가 얼마나 돼요? 판매 대수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되는데 테슬라 판매 대수보다는 작습니다. 예. 하지만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서포트 해준다는 것 때문에 향후 기대감이 많이 묻어 있고요. 여전히 많이 올랐지만 기업 가치가 한 16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도 테슬라 대비는 훨씬 작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뭐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그런 회사긴 하지만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니오가 망할 것 같냐? 그러면 절대 안 망할 것 같다. 왜 그러냐? 텐센트의 계열이잖아. 그러면 망할 때 되면은 돈 또 투자해 줄 거고 결국은 저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로 바라보는데 저 차라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텐센트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니오라는 회사는 멀리서 보면 약간 렌지로버 같습니다. 예, 보시면 되게 크죠. 예. 아니, 그 외장은 네. 멋있어 보이는데 네. 내부가 어떨지를 몰라요. 자세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씩 들어가 사이사이 이음새가 단차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이렇게 마감이 좀 사실은 약간 이게 원래 네. 중국성 그 마감. 네, 근데 한 10m 전방에서 보면 멋있습니다. 예, 근데 저게 테슬라 모델 X의 반값에 성능은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테슬라 모델 X를 살 만한 여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테슬라 모델 3를 사기에는 테슬라 모델 3는 너무 작고 좀 이렇게 큰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저게 딱 입맛에 맞는 거죠. 잘 팔리고 있고요. 배터리 교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게 이슈가 되니까 그냥 저렇게 교환소가 있으면 교환소 들어가면 배터리를 이렇게 로봇이 삭삭 달아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 니오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뭐 세계 이런 분야를 좀 리딩한다는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차 자체는 뭐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뭐 니오 같은 네. 이런 회사를 주목할 만한 이유도 있지만 네. 지금 저기 배터리 충전소, 네. 저 충전소를 까는 기업, 네. 지금 뭐 중국이란 땅덩어리가 네. 워낙 넓으니까 네. 그 기업 이름은 제가 좀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네. 기업에게도 되게 신경을 가져야 된다. 그 현재 기준으로 중국 전체의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가 120만 개입니다. 아, 엄청나네.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120만 개보다 훨씬 작을 거거든요. 120만 명이 쓰는 게 아니라 120만 개의 충전소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냥 베이징 가서 지하 주차장 가면 그냥 쫙 몇십 개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근데 이거를 올해 앞으로 향후 한 12개월 동안 몇 개를 늘리냐면 60만 개를 늘립니다. 그래서 뭐 나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제조업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데이터? 아시다시피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실제 투자가고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우리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걸 즐겨 하는데 안 할 걸 많이 없앱니다. 그래서 국영기업 안 하고요. 과거니까 말씀드린 걸 국영은 이제 제조업 기반. 제조업도 안 하고 제조업은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재고 부풀리기 막 온갖 회계 부정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하기 좋아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약자예요.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회계 부정을 할 게 되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앱에 찍혀요. 재고가 없으니까. 재고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숫자가 다 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부정을 할 것 같으면 외부에서 검증을 해요. 앱 다운로드 수, 활동자 수, 먼슬리 액티브 유저, 월간 활동 사용자 수, 뭐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그래서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을 훨씬 선호하고 특히 중국에서는 이 불투명성이 많은, 불안감이 많은 시장이라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언급한 이런 산업들이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국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쏟는 건 뉴 인프라 그 지원 정책이라고 표현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다 쏟아놓고 있다. 미래를 이렇게.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 경제 정책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맞냐 틀리냐는 뭐 추후에 3년, 5년 지나서 검증할 거지만 과거에 이제 후진타오 시절에 도시화를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넣고 철도 넣고 한 것도 5년, 10년 지나서 당시에는 뭐 과잉 투자다, 뭐 저거 언제 누가 쓰겠냐, 고속철도 그렇게 높은 가격을 그 중국 경제가 감당을 할 수 있겠냐 등등의 많은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말 잘 가동됩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 지금 뉴 인프라도 아마 쓸 데 없을 정도로 많이 투자할 거예요. 과잉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5년 후 것까지 미리 투자를 해놓으면 5년 후에 쓰겠죠. 왜냐하면 데이터의 소비량은 점점 더 늘어나니까. 그렇겠죠. 자율주행 가게 되면 데이터 더 폭증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도 많아지겠지만 데이터 센터 정말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5G 기지국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미 깔고 있고 더 많이 깔 겁니다. 정말 그것도 과잉의 수준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5년, 10년 후에는 제대로 다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는 가운데서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기술 기업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을 향상이 되게 되는 거죠. 마치 과거에 고속철도 처음에 놓을 때는 뭐 떼제베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기술 막 알스톰 이런 데서 기술 이전 받았었거든요.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중국이 고속철도를 뭐 남미 가가지고 수주해서 이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는 그냥 많이 해보니까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산업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 뉴 인프라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뉴 인프라라는 명목으로 돈이 수백조 단위가 네. 투입되는 그 산업 분야가 미래 중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고 네.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와 중복되는 그 안에서 네. 투자의 어떤 맥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제 제조업보다는 데이터 플랫폼,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이 데이터를 이제 시추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궁극의 위너가 된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정부 수주를 받으면서 하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5G 뭐 어떤 기지국 건설한다거나 전기차 충전소를 한다거나 하면 이건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관시를 바탕으로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부의 비대칭성이 많아서 이제 언페어한 어떤 우리 공정한 게임의 룰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플랫폼 기업은 투명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네.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 네. 소프트웨어 이런 네.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많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